안녕하십니까. 주말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를 위한 사회 첫걸음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전공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김은식입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관하는 젊은 의사를 위한 사회 첫걸음 심포지엄 개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국민 의례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고 전공의들을 비롯한 젊은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늘 앞장서고 계신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회장님을 대신하여 자리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금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을 대표하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훌륭한 강연을 위해 자리해 주신 7분의 연자분들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각 세션 강연 전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본 행사를 주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네. 좀 준비한 글은 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수련병원 현장을 지키고 계신 각 전공의 선생님들께 항상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대전협에서는 젊은 의사를 위한 사회 첫걸음 심포지엄을 준비했는데 이걸 준비하게 된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9월부터 사회로 진출하시는 여러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전에는 3월에 진출했던 선생님들에 비해 여러 가지 혼란과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다루는 현실적인 문제들 많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저희 앞에는 정책적인 문제나 법안 개정 같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의 행사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온라인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오늘의 행사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민국 전공의 선생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단상을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축사는 박명하 상금 부회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상금부회장 박명하입니다. 오늘 김태구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축사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중요한 다른 일정이 불가피하게 있어서 제가 축사를 대독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젊은 의사를 위한 사회 첫걸음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수련과 진료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공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한성존 대전협 회장님과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다루는 노동, 법률, 세무, 개원, 그리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이야기는 의사로서의 삶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오늘 마련된 프로그램이 현실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료 현장을 지탱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 환경의 변화와 의료 제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진료와 교육, 미래, 설계까지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의료의 본질을 지켜온 여러분이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의사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수련이 보장되고 안전한 진료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 전문성이 존중받는 제도 마련에 힘쓰는 한편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의료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전공의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도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다시 한번 단상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을 대표하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박재일입니다. 네, 먼저 오늘 젊은 의사를 위한 사회 첫걸음 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젊은 의사들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함께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과대학과 수련 과정에서는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법은 배우지만 사회에 나와 마주하는 근로계약과 세무, 의료 분쟁, 개원과 창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젊은 의사가 중요한 선택을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시행착오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창업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새로운 진로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사 역시 복무 이후의 수련과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 의사들입니다. 근무하는 현장은 다르지만 충분한 정보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젊은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의 새로운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참석자분들을 모시고 네, 모두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 계약서 사인해도 될까요? 취업 개원 전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세종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노무법인 파트너스 인천지사 대표 노무사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로 재직 중이신 김보연 노무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번째로 강의를 맡은 노무법 파트너스 김보연 노무사라고 하고요. 우선 조국을 앞두신 수련이 선생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사회생활 나가실 때 제 강의가 도움이 되도록 이번 주 일요일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노무사로 재직 중이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 노무사가 되기 전에는 대학병원 법무팀에 일하면서 선생님들이 힘든 점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의 한 명입니다. 지금은 그 병의원 관련돼서 파업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필수 유지 업종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조정하는 일을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사회에 나가셨을 때 어떻게 하면 계약서 뒤통수 맞지 않고 쓰실 수 있을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관련돼서 병의원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네트제 계약서예요. 이에 대해서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럼 계약서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필수 조항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 가장 문제되는 독소 조약들 어떻게 하면 감별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거 색깔을 다르게 해놨죠. 저것 때문에 저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가짜 3.3% 계약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실 때 근로자로 시작하실 수도 있지만은 바로 개원을 하셔서 사업주가 되실 수도 있고요. 추후에 사업주가 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도 처벌받는 조항들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네트제 계약서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네트제 계약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병원 종사자라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로스제는 세전 금액을 총액으로 계약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너 월 500만 원 줄게 라고 하면은 그거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고 나서 실제 수중에 받는 돈은 500이 안 되는 계약서. 그거 그로스제 계약서라고 하고요. 너 월 500 줄게 라고 하는데 모든 세금 다 떼고 4대 보험료 떼고 네 통장에 꽂히는 돈이 500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네트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저 네트제 계약서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원장이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는데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정산 소득세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 환급금 그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냐? 그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다른 문제는 퇴직금 산정할 때 그러면 통장에 꽂힌 돈으로 해야 돼? 아니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해야 돼? 라는 문제 때문에 법적 다툼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다툼에서 지지 않고 뒤통수 안 맞으려면 잘 들어봐 주세요. 이게 바로 네트제 계약서 쓸 때의 임금 대장의 형식이에요. 이거는 의사분의 거는 아니고 의원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 걸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건데요. 310만 원을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네트제 계약서를 쓰셨어요. 그런데 매년 4월에는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달이고요. 매년 7월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산되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이슈가 있는 달은 떼지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제 내역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적어지거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10만 원이 안 맞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세금 떼기 전 금액인 세전 금액을 높여서 310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든 명세서에 그로스업 차액이라든가 이걸 맞추기 위한 네트제 급여 맞추기 위한 차액이라던가 라는 명목으로 넣어서 세전 금액을 올려서 310만 원을 어떻게든 맞춰주는 이 계약서가 네트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네트제 계약서 때문에 다툼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요즘 쓰는 계약서가 있어요. 반네트제 계약서라 그래서 그로스제랑 네트제를 짬뽕시킨 계약서가 있거든요. 밑에 보면은 세후 얼마를 맞춰준다고는 적혀 있는데
잘 보면은 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후에 얼마를 보장해 줄 거야. 근데 너가 입사할 당시에 너의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적용했을 때 세전으로 환산하니까 연봉이 저 정도 나오더라. 우리 저 연봉으로 계약하자. 그러니까 계약서 안에 들어간 저 임금 세부 항목들은 세전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개가 혼합된 형태로 반네트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냐면요. 을이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4대 보험료라 근로소득세는 갑이 대신 납부해요. 원장이 내요. 그런데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 또는 받기만 하진 않죠. 연말정산할 때 돌려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귀속은 근로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제로 했는데 세금은 원장이 내고 돌려받을 게 있거나 더 내야 될 게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연봉 계약서는 입사할 당시 세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반네트제예요. 요즘 법적 분쟁의 책임에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서 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로계약서 형태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제 계약서 듣고 문제가 있다 하는데 쟁점별로 살펴볼게요. 퇴직금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는 네트제 계약서를 쓰면서 근데 이 계약서 안에는 너의 퇴직금까지 다 있는 거야. 너가 퇴사할 때 받을 퇴직금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퇴직금 포함 월 500 이런 식으로 약정하는 게 있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시점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주겠다고 하는 사전 약정 자체가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제 계약서 안에 있는 그거는 임금일 뿐 퇴직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한 거는 무효니까 퇴사한 시점에 나 계약서 그렇게 체결했으니까 퇴직금 포기해야지 뭐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가 네트제를 했어요. 500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통장에 꽂히는 돈이 500이면 국세청에 신고되는 금액은 한 600쯤 될 거예요. 퇴직금 계산할 때 그러면 500을 기준으로 할 거냐, 600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 통장에 꽂힌 돈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초, 그러니까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세를 다 포함한 세전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세전 금액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고 그게 정당한 권리인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병원장이랑 봉지기 퇴직금 반환 청구서도 전주지방법원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퇴직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 너 퇴직금 안 줘. 노동청에서도 안 주셔서 법원까지 간 거예요. 법원까지 갔는데도 원장님은 납득을 하지 못하셔서 끝까지 가셨어요. 계속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판결은 줘야 된다라고 나왔죠. 노동청 단계에서는 저 20%의 지연 손해금,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안 주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원칙적으로는 지연 이자금이 나오는데요. 노동청 단계에서는 이 이자까지는 받을 수 있게 안 도와줍니다. 법원까지 가야지만 이 지연 손해금이 발생을 하는데 원장님이 끝까지 안 주셔서 결국에는 20%의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트제 계약했어도 세전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큰 문제는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랑 뒤에서 아마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퇴사하면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작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랑 헤어지는 순간 어쨌든 세금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트제 계약을 하면은 그 정산하는 거 누구한테 책임이 있고 누가 내야 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그러니까 퇴사하고 이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청산해야 되는 금품이 있는 거에 연말정산 환급금이랑 퇴직소득세가 들어가고 근로자한테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트제로 계약한 거는 예외적으로 환급금을 사용자한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대법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낼 돈 있어도 원장님이 너 연말정산했는데 1,000만 원을 더 내라고 하더라 해도 안 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네트제 계약을 해도 연말정산 환급금이랑 퇴직정산 소득세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약정을 하면은 약정이 우선이에요. 왜냐면은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는 법령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해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정이 있으면 그게 우선해서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3가지 계약 형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스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을이 계속 4대 보험료랑 소득세를 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산할 때도 을한테 가요. 계약서 문구에 보통은 을한테 간다고는 안 되어 있고 계약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을이 부담해야 될 4대 보험료랑 근로소득세는 그 세금을 공제한 다음에 월급 줄 때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쓰는 문구고요. 네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문구를 달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된다? 묵시적 합의로 보는 거예요. 을이 부담해야 될 4대 보험료랑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법령으로 정하는 세금을 갑이 대신 납부를 해요. 원장이 납부를 하고 연말 정산에 따른 환급 및 추가 납부에 대한 귀속 주체도 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묵시적 합의 또는 이런 약정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퇴사할 때 그 수련의 분들이 처음부터 급여가 그렇게 막 높진 않지만 계속해서 급여를 많이 받게 되는 봉지기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퇴사할 때 정산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아깝죠, 그거.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못 받아요. 그리고 반네트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경우인데 을이 부담해야 되는 거는 갑이 대신 납부를 한다. 그런데 연말정산할 때는 환급이나 추가 납부에 대해 귀속은 을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내야 될 돈 원장이 떼고 줘도 아무 말 못하고 더 받을 돈 있으면은 달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나는 이거 정산할 때 그냥 내 걸로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약정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법적 다툼을 피하는 길입니다. 실제로 묵시적 합의를 보나? 오늘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진짜 그렇게 보나? 라고 의문을 가지실까 봐 최근 따끈따끈한 사건에서 판정받은 거를 보여드리려고 첨부를 했어요. 올해 6월 8일 날 있었던 판정인데요. 한 의원에, 서울에 있는 의원에 있었던 겁니다. 계약은 네트제로 했는데 퇴직정산 소득세를 누구한테 할 건지 약정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근로감독관이 진짜 네트제인지 아닌지 근로계약서랑 임금명세서랑 사업장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뭐라고 판단했냐면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네트제 계약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그 뒤에 어떻게 되죠? 환급금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사용자가 지급해야 될 게 아니라고 보고 행정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합의로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럼 노동청만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된 다툼이었는데요. 이때도 네트제 계약이라고 보고 그 뒤에 어떻게 처리를 했죠? 병원에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환급금과 퇴직정산 소득세는 누구한테 간다? 병원한테 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제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실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병의원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지는 않아요. 근로계약서를 안 작성하지도 않고요. 근데 받았을 때 가장 안 지켜지는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임금 구성 항목. 내가 월 500을 받기로 했으면 500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럼 뭐가 들어가 있다고 써 있는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지급 방법이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이렇게 적혀 있어야 잘 적힌 겁니다. 받기로 한 돈에서 기본급이 얼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근무하시다 보면은 주말에 문 열면 가야 되죠. 그다음에 야간 24시간 돌아가는 경우에는 야간 당직도 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정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야간 당직이나 토요일 근무가 발생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으면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근로랑 빨간 날이라는 휴일 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거를 포괄해서 약정을 해요. 포괄해서 약정을 하는데 그냥 퉁쳐서 500만 원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랑 그 500만 원 안에 이거는 무슨 명목으로 주고 이건 무슨 명목으로 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전자는 그게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고요. 후자처럼 작성해야지 그게 유효한 거거든요. 그러면 유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무효가 됐으면은 빨간 날 일하면 청구해야 돼요.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 하고 그냥 근로만 적어 놓은 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그냥 난 기본급이 500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장으로 일하고 휴일날 일하면 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얼마를 받을지 쪼개져 있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은 청구는 못 해요. 이것보다 더 많이 일했어야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금 보면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한 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고요. 휴일 대체 근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8시간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추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하루 이상이 되겠죠. 빨간 날이 3일 이상이니까요. 그러면 더 많이 일하면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가 안 적혀 있으면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청구해야 될 것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이상하게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거를 주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실 때도 기억하셨다가 꼭 작성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카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사항 말고 독소 조항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말 안 하고 갑자기 그만두면 너 위약금 얼마다? 너 말고 대체할 사람 안 구해놓고 나가면은 나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라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위약금을 조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거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 안 했는데 뭐 이러한 경우는 위약금 얼마야. 이 경우는 위약금 얼마야. 이 경우는 위약금 얼마야. 이런 식으로 약정해 놓은 거는 그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된다면은 당연히 지급해 주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겁먹고 이 병원과 못 헤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셨다가 이 조항 자체가 무효구나 라고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계약할 때 이 조항 자체가 무효니까 빼달라고 말씀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을 예정하는 그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업금지 조항인데요. 퇴사하고 몇 년 이내에 몇 킬로 안에 있는 병원 너 세우지 마. 우리 병원에서 일하다가 너가 환자 데리고 나갈까 봐. 혹은 내 마케팅 자료 빼가지고 딴 데 가서 일할까 봐 안 되겠어.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넣어놓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5가지 정도의 것을 판단한 다음에 사업주가 그거를 입증한다면은 유효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별표 쳐놨죠. 저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기간도 없고 지역도 없고 무한정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나랑 헤어지면은 너는 영업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기간도 타당하고 제한 범위도 타당하면은 그거는 지켜줘야 되는 약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영업을 나가서 못하는 대신에 내가 위로금조로 퇴사하면은 얼마 줄게. 대가를 주고 말하는 거랑 나랑 헤어지면은 그냥 안 돼. 그냥 너가 나가고 나랑 똑같은 일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상담하고 사건이 일어났던 건데요. 3년간 직선거리 반경 10km 이내에 동일한 업종, 이비인후과였습니다. 업종 개원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그분이 자기는 정말 여기 이 지역에서 개원을 하고 싶은데, 지역이라 하면은 광역시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개원을 하고 싶은데 진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퇴사를 못하겠어요. 원장님이랑 어떻게 협의를 하고 나와야 될까요? 라고 하셔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거 가지고 실제로 이제 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끝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촌역 근처로 직선거리 10km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서울 전역에서 활동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저 북쪽으로 기름역, 남쪽으로 금정군청, 노을공원, 잠실세내. 여기를 원으로 친 다음에 내가 이촌역에서 한번 이비인후과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여기서 1년 일했거든요. 3년 동안 영업을 못한다면 말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정한 계약이라 보지 않고 그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유효하다면 당연히 지켜주셔야겠지만 무효라면 지키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괄임금제인데요. 제가 앞서서 근로계약서 양식 임금 구성 항목이랑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좀 설명드렸던 건데, 포괄해서 그냥 이 안에는 뭉뚱그려서 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 포괄임금제고요. 그게 아니라 저렇게 쪼개져, 앞서서 본 것처럼 쪼개져 있는 거는 고정 OT예요. 고정 OT는 합법이고요. 포괄임금제는 합법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게 될 병의원에서는 포괄임금제가 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OT로 안 되어 있으면 유효하지 않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정 OT로 되어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오버타임 수당, 시간 외로 일하는 거는 더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휴일 대체로 8시간 들어가 있고 연장으로 일주일에 2시간 들어가 있으면 이거 넘기는 거는 청구해서 받으셔야 되는 돈이 된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연차 같은 경우에도 포괄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점은 참고만 해주시는데, 연차가 들어가 있으면 그럼 돈 받고 못 쉬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돈을 포기하고 쉬시면 돼요.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연차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연차 수당이 포괄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못 쉬는 건가? 그건 아니다. 근데 내가 쉬면은 원래 들어가 있던 돈이니까 저건 빠지고 월급을 받게 된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이 포괄임금제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고요. 병의원들 상대로 일대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발된 곳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병의원들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밑에는 왜 넣어놨냐면 실제로 그 고정 OT 잘못 설계해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줘야 되는 임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건 줬어요. 근데 그거랑 형사처벌 받는 문제랑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잘못 보도가 되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처벌을 안 받은 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은 거지, 여기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판정 나온 그 돈은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지급이 됐는데 그냥 이 원장님이 형사처벌 안 받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는 건지 고정 OT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고정 OT라면 그거 넘는 거는 수당으로 받아야 된다. 포괄임금이라면 그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걸 기본급으로 보고 전체를 다 청구해야 된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지인이라고 하죠. 원래 그 병원에 소속되어 있진 않은데 빵꾸가 나서 하루 갔다 온 거예요. 하루 대진으로 갔다 온 거는 3.3%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페이 닥터라고 하죠. 뭐 월수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내가 근무하겠습니다라는 계약을 세웠는데, 원장님이 너는 잠깐 와서 일하는 거고 9 to 6도 아니고 월금도 아니니까 너 프리랜서야. 3.3이고 근로자도 아니니까는 그렇게 계약하고 나중에 퇴직금이니 연차니 뭐 그런 거 청구하지 마
라고 하면서 3.3%를 합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서, 뭐 업무위탁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사인을 하세요. 근데 거기서 한 3년쯤 일하다 보니까 퇴직금도 받고 싶고 나는 그 월수금에 딱 맞춰서 출근했는데 내가 왜 근로자가 아니지? 하면서 청구를 했더니 원장님이 아니 너는 프리랜서니까 안 주겠다니까? 라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그렇게 했으니까는 못 받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을 봐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실질을 보고 법원에서도 실질을 보거든요. 그래서 근무 장소랑 시간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지 페이를 고정으로 받는지 아니면은 내가 진료에서 매출 올린 퍼센테이지로 받는지 이건 다른 문제예요. 후자로 하면은 프리랜서인 가능성이 높은데 고정적으로 그냥 오면 일당 얼마로 받으셨다면은 근로자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질이 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위탁 진료 계약이라고 해서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고정급을 받고 장소랑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고 근로자다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어요. 이 판정에서 중요했던 거는 그 원장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 친구가 못 나오면 본인이 대신 일할 대진이를 구하고 했는데 그러면 프리랜서 아닙니까? 근데 그 대진이를 구하게 된 경위가 뭐냐? 아니 원장님 저 이만저만해서 좀 휴가해가지고 못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럼 네 친구 네가 땜빵 채워놓고 나가. 이건 과연 본인이 이 영업을 책임지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대진의를 구하고 간 케이스일까요?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거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지표로 보지 않고 이 판결에서 근로자를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봐야 되고 여러분이 여기서 일하고 싶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3% 계약서에 근로계약서를 업무 위탁 계약서를 체결을 했다면은 일하시면서 내가 고정급을 받는 정황, 원장한테 지시받는 정황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남겨두셔야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계약서 쓰실 때 부당한 계약서 안 쓰시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계약서와 관련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강연을 해주신 김보현 노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웠던 근로계약서 앞에서도 이제는 오늘 배운 팁들을 통해서 당당하게 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중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첫걸음이 단단해지는 세금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및 세무회계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현재 세무법인 메가넷 대표 세무사이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맹활약 중이신 김성범 세무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범 세무사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저한테 할당받은 시간은 25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25분을 다 채워버리면은 이 강의장의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강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 프로필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해보면은 제 순번이 몇 번째인지에 따라서 제가 강의 순서를 좀 달리 정하거든요. 오늘 제가 네 번째라는 걸 보자마자 분명 시간 오버 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었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 핵심만 말씀드리고 좀 빨리 끝낼게요. 항상 명강사는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앞서 정말 좋은 내용을 노무사님과 회계사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조금만 요약해서 좀 되새김질 해볼게요. 아마 거의 삼중 중첩에 다른 설명인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소득을 벌어들이면은 이제 소득세라는 명칭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 소득세는 어떻게 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게 소득세의 기본 대원칙인데요.
그러면 1년간, 즉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합산했을 때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5월 달이에요. 항상 5월 달에는요. 혹시 부모님 중에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5월 달은 조심해야 돼요. 평달에는 내가 용돈을 받더라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거든요. 5월 달 혹은 6월 달에는 부모님께서 세금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그때 용돈을 받으실 때는 조금 눈치 봐야 돼요. 국가에 세금 많이 줘야 되니까. 아마 좀 용돈 받아보신 분들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5월 달 혹은 6월 달에 정색을 하신다. 세금 많이 내셨구나. 라는 결론에 부합하거든요. 자, 근데 일반 사업자들은 앞서 회계사님 설명들을 본다면 5월 달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건데 근로자들은 조금 달라요. 왜? 근로자들은 뭐 일반적인 근로자들 9 to 6 일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뻗어서 자죠. 아니면 유튜브 쇼츠 보다가 잠깐 내 심신을 단련하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그냥 일반 사업자들처럼 세무사한테 맡기면서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세금 신고해야 할 의무를 회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지금 자료처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5월 달에 해야 될 의무를 가름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왜 되게 길게 했냐? 오늘 이 자리는 되게 심플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저도 제 친구 중에 지금 아직 여기 수련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생기와는 다르게 좀 젊습니다. 어떻게 친구들이 아직 졸국 안 했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자 무슨 질문하냐면 연말정산 안 하면 안 돼? 왜? 연말정산만 안 하면은 내 2월달 혹은 3월달 급여는 똑같거든요. 근데 앞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세금 신고 의무 많았죠. 연말정산 안 하려면은 가장 잘 아시는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죽어야만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돌아서 뭐다? 연말정산을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연말정산 하기 싫어서 원장님 혹은 행정직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요. 어떤 요청? 연말정산 관소와 서비스 자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 하기 싫으니까 안 할래요 라고 버티면은 그냥 없는 걸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해버립니다. 결론은 뭐다? 연말정산은 꼭 해야 된다 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개원이가 되셨을 때는 이 자료를 크게 볼 일이 없는데 내가 뭐 흔히 페이닥터라고 좀 칭하겠습니다. 페이닥터가 됐을 때는 이 왼쪽의 서류 매년 보게 될 거예요. 왜? 결국 앞서 말했던 내 세전급여 내가 세후로는 예서 한 1,000만 받기로 했지만 세전으로 환산하기에는 했을 때 노무사 또는 세무사마다 그 급여 명세를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이 세전급여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세무사나 회계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 그래서 나 연말정산했을 때 환급이에요, 납부예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세 명세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과적으로 뭐다? 차감징수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면은 좀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세금 더 내라는 거구나. 그럼 반대로 여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다. 그럼 좀 기분 좋은 거예요. 왜? 환급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예시 자료는 추가 납부가 나온 걸 가정하고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환급과 납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급여 명세 보이시죠? 실제로 페이닥트로 재직하시게 되면은 매달 급여 명세를 이메일로 받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이메일로 보내거든요. 그럼 이 이메일에서 다른 건 논의를 하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보이죠? 이게 뭐냐? 내가 급여 받을 때 세금 떼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하냐? 맞닥뜨리는 건데요. 매달 급여에서 떼는 이 소득세는 미확정 세금이에요. 미확정 세금. 즉 1년간 내 급여가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매달 받는 급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트제를 했다. 세후 1,000, 뭐 1,200. 그럼 좀 더 와닿게 그로스제를 해볼게요. 나는 세전 1,000으로 계약했다. 아니면 이 자료처럼 세전 1,200으로 계약했다라고 하면은 세후 금액은 한 960 정도 나와요. 이 자료는 제가 한 65세 넘으신 이제 페이닥터분 좀 일을 좀 적게 하시거든요. 그분 자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아마 국민연금이 안 보이셔서 여기 국민연금이 왜 없지라고 의아해하실까봐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 만약에 매달 내 급여에서 세금 안 뗐다가 연말정산에 한 번에 떼버리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요? 갑자기 내 세금이 1,000만 원이래요. 내가 받는 급여가 세후로 960인데
그러면 그 달은 받는 돈은 없고 세금만 내고 끝낼 수 있겠죠. 즉 국가가 걱정한 거예요. 급여 받을 때 세금 일부 뗐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받으면은 근로자가 부담이 없을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연말 정산에서는 항상 끝나고 나면은 앞면 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은 진짜 나의 정산된 최종 세금이에요. 반면에 여기 기납부세액은 매달 내가 받는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 미확정 세금이고요. 그렇게 통해서 뭐다? 최종 확정된 세금과 미확정 세금을 정산하다 보니까 환급 또는 납부가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노무사님께서 저도 설명드렸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한 번만 더 강조를 할게요. 회계사님께 말씀했던 거. 자, 브로스제가 됐든 네트가 됐든 내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네트제를 했을 때 내 세전급여 얼마냐? 왜? 그 세전급여가 나의 퇴직금을 결정하고요. 나의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결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혹시나 내가 뭐 잠깐 쉬고 뭐 실업급여 받겠다. 그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브로스제는 당연히 근로계약서에서 세전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으니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한데 네트제의 경우에는 딴 건 모르겠고 핵심만 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세전 얼마나 환산할 거냐를 꼭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연말정산 쪽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이 났을 때 이 기속이 누가 될 거냐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이것만 다시 강조드릴게요. 브로스제는 무조건 근로자 부담이에요. 추가 납부가 나오더라도 근로자 부담, 환급이 나오더라도 내 거. 근데 이 네트제는 저도 제 업체가 참고로 제주도도 있고요, 뭐 대구도 있고, 뭐 순천도 있고, 속초도 있고 다양한데 지역별로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 표현이 틀릴 수도 있긴 한데 왜 그렇게 말하냐? 상대적으로 좀 지방은 이렇게 페이닥터를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좀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네트제로도 하고요. 연말정산 나왔을 때 추가 납부일 때 내가 내줄게. 반대로 환급일 때는 내가 줄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만 있으면은 저 오늘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너무 좋은 내용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까 회계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서울은 요새 저도 원장님께 제안해요. 그냥 그로스제 하시죠. 자꾸 네트제 하니까 너무 분쟁이 심하다. 네트제 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냉정한 말인데 서울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많다 보니까 그로스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모실 수 있다라는 논리와 부합하거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모시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네트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서울이라도 좀 고령의 원장님들은 옛날부터 네트제 했으니까 네트제를 하자. 그럼 무조건 아까 말했던 납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환급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교통경리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하시면은 사실 재직하시면서 세무사를 찾으실 일은 없어요. 근데 노무사는 정말 찾으실 많으시니까 오늘 정말 제가 듣더라도 정말 좋은 강의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별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업무를 해보면은 개원이 분들은 아무래도 세무사랑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지만 페이닥터 분들은 세무사랑 크게 얘기할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할 거는 약간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에 쭉 다니다가 올해 7월 24일에 퇴사했다 칠게요. 지금 예시처럼 자, 7월에 퇴사하고 나는 아무 소득이 없어. 그럼 대부분 궁금해하신 그거예요. 나 퇴사할 때 뭐 그냥 원장님께서 뭐 세금 대신 내줬든 끝이 났는데 그 다음 달 5월 달에 세금 신고해야 돼? 왜? 일반적으로 2월 달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근데 내가 퇴사를 하다 보니까 연말정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 딱 이 케이스일 때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제 친구가 질문했다 생각하고 답변 드려볼게요. 만약에 너가 퇴사했을 때 그 의원에서 받은 연봉 제외하고 다른 소득 하나도 없다고? 그럼 굳이 따지면 5월 달에 세금 신고 안 해도 돼. 왜? 퇴사 당시에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연말정산해서 국가에 세금 신고 납부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5월 달에 환급이 나오면은 말이 달라지죠. 왜? 돈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방금 제 질문 너무 속물적인가요? 내 돈이니까. 무슨 말이냐? 잠깐만 돌아갈게요. 만약에 여기 결정세액이 빵이라는 뜻은 내 실제 세금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 금액이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퇴사했다라고 치면은 이때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완벽하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거요? 흔히 아시는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혹은 내가 만약에 아기가 있어 뭐 그런 인적공제가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5월달에 신고하시면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만약에 네트를 계약했는데 그 환급금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제가 친구한테 말한 방법인데 혹시나 원장님이 그때 너의 세금식을 건들 것 같으면은 5월달에 그냥 신고하지만 기다렸다가 한 몇 년 뒤에 경영충하러 가거든요. 왜냐면 원장님도 바빠요. 나간 친구 뭐 1년 정도만 신경 쓰지 2, 3년 뒤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만약에 원장님과 그런 환급금에 대해서 부식이 싫다. 그럼 5월달 신고하지 말고 한 1년 지나서 이제 경영충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뭐 이게 꿀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친구들 물어보면은 전 그렇게 눈치 보이면은 좀 몇 년 지나서 해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내가 첫 번째 병에서 퇴사하고 똑같은 연도에 다른 병원에 입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 세금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아까 회계사님이 보여준 자료처럼 최저 6%부터 최대 45%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기본적으로는 A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과 B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런 케이스에 놓였다라고 했을 때 A 병원에 나갈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시면은 그거를 B 병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정산했으면은 2월달 연말 정산할 때 끝이 나고요. 혹시나 A 병원에 나갈 때 내가 원장님과 좀 안 좋게 나갔어. 그러면 연말 정산 당시에는 A 병원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영영 조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3월 15일이 지나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연말 정산은 3월 10일 끝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연말 정산 당시에 못했어. 그럼 5월달 하시면 돼요. 5월달 되면은 홈택스에서 다 조회가 돼요. 너가 A 병원에서 소득이 얼마였고 B 병원에서 소득이 얼마였다.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신고하면 되는데 연말 정산은 그 병의원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자료만 잘 제출하면 돼요. 근데 5월달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홈택스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대리인, 세무 대리인 맡기시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 병원도 그로스제, B 병원도 그로스제다라고 하면은 환급이 나도 냈고 추가 납부가 나도 내 부담이 되는 건데 아까 회계사님께서 거의 웬만한 쟁점을 다 짚어줘서 저는 대세김지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방금 말했던 A 병원과 B 병원이 다 네트제이면서 연말 정산에 대한 세금을 병원에서 납부해주겠다. 즉 병원이 부담해주기로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서 강의 자료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소득에 따라 배분한다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저희가 아까 원천기준 영수증에 보면은 여기 급여 보이시죠? 1억 3,980만 원. 이게 A 병원일 때 얼마, B 병원일 때 얼마가 다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우리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뭐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 놓였다. 그럼 B 병원 원장님 통해서 세무사한테 요거 정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세무사가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A 병원에 원천징수 영수증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급여 비율대로 여기 중간에 보시면 A 병원 급여 7,135만 원, B 병원 급여 2,115만 원. 이 자료가 원천징수 영수증 앞면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세무사가 알아서 정산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직접 하실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줬냐? 제가 갖고 그 이름 말하지만 아마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걸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검토해 줬거든요. 갑자기 저보고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구현해 달래요. 그럼 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 계산해 볼래? 라고 되게 적극적인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렇게 예시자를 만들었고요. 실제로는 바쁘시잖아요. 진료 보시고 뭐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뭐 당직을 쓸 수도 있고 너무 바쁜데 이런 거 보실 일은 없지만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세금적으로 피해 안 보시겠죠. 실제로는 제 예시로 든다면 이 B 병원의 원장님이 난리가 나시겠죠. 왜 A 병원에서 정산 안 해주면은 제 예시에 따르면 추가 세금이 248만 원인데 본인이 다 납부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알아서 B 병원 원장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다만 우린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다. 어떻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세금 누가 정산할 것인지 그게 있어야 이렇게 안전하게 정산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요. 아까 제가 빨리 끝난다고 호응장담했는데 너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 카테고리만 보세요. 일반적인 근로자는 뭐 제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되게 강조해 드리는데 페이닥터 분들은 세전급여가 너무 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고급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급여가 셀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할 만한 게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많이 없어요. 하지만 연금저축 혹은 IRP는 아마 은행에 잠깐 일만 보시더라도 은행 창구 직원이 막 눈이 초롱해질 거예요. 직업이 뭐세요? 하면 이제 재직증명 제출할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라 보는 순간 이거 IRP 가입시켜야겠다. 눈이 완전 초롱해지거든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권하냐. 지금이야 나중에 개원하시든 페이닥 하시든 급여가 세기 때문에 월 소득이 되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언젠가 늙잖아요. 방금 이 표현을 누가 제일 잘 하시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병들고 아프다는 거. 즉 뭐다? 내가 좀 쌩쌩할 때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저축을 해서 노후를 대비할 거야. 그런 목적이시면은 연금저축 혹은 IRP를 추천드립니다. 얘는 잘 활용하면은 납입 당시에 세액공제도 누리고요. 또 납입한 금액으로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IRP는 애초에 퇴직금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안전한 투자만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예금 투자. 즉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 만약에 IRP는 연간 한도가 900이거든요. 내가 싹 다 IRP에 연간 900을 넣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걸 바탕으로 적금만 들더라도 뭐 내 세후 자산 하다못해 1% 혹은 2% 늘릴 수 있어요. 근데 내 투자 성향이 좀 더 공격적이야. 이럴 때는 연금저축을 하세요. 왜? 연금저축하게 되면은 국내 상장 해외 ETF까지 할 수 있거든요. 즉 적금보다는 뭐 ETF가 내가 투자만 잘한다면 더 누릴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좀 망설였거든요. 최근 국내 주식장이 너무 여기 녹화하고 있죠. 순간 욕할 뻔했는데 너무 안 좋아서 좀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투자에 좀 기재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엮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부금은 내가 만약에 뭐 불교 신자다 혹은 내가 뭐 기독교 다니고 있으면서 기부하고 있다. 잘 챙기셔서 꼭 받아야겠죠. 나머지 뭐 부양가족 인적공제.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놀고 있어. 그러면 1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좀 심적으로 기분이 안 좋죠. 놀고 있으니까. 너무 TMI면 좀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놀고 있으면은 인적공제를 받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내가 만약에 대학교 다닐 당시에는 학자금 대출 받았어. 근데 그 상한을 이제 페이닥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환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돼요. 15%.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웬만하면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 잘 뜨거든요. 확인하셔서 병행을 제출하면 잘 될 거다. 카드는 넘어갈게요. 왜?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라서요. 그리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꿀팁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로자 입장에서 세금을 줄이려면은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 항목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이 챕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파란색 쪽은 내가 입사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이 있으면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IRP 혹은 연금저축계좌 혹은 기부금이요. 반대로 초록색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만약에 7월 1일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해 5월 달쯤에 학자금 일부를 상환했어요. 그럼 무슨 말 하고 싶냐? 7월 1일에 입사했다 했잖아요. 근데 학자금은 5월 달 상환했어요. 입사 전에 상환했죠. 그러면 세액공제 못 받아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초록색은 뭐다? 내가 입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출한 게 있다. 그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월세. 내가 만약에 7월 1일에 입사했는데 1월에서 6월까지 납입한 월세가 있어요. 정말 마음 아프지만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내가 만약에 올해 어디 의원에 입사할 계획이 있는데 뭔가 지출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파란색은 지금 쓰셔야 돼요. 오늘 당장 쓰셔야 되는데 초록색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사 취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출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이런 게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오늘 강연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한 마음에 빠르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정보 드리려 노력했고, 혹시나 다음에 또 좋은 게 있다면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선진 발달된 개그로 제가 한번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현장의 변화가 정말 성큼 다가왔음이 실감이 나는데요. 다음은 이제 또 다른 도전의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창업할 때로 돌아간다면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님께서 강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기동훈 대표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0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및 제25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진료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동훈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스태프 대표 기동훈입니다. 현재 의료인들을 위한 이제 라이프 플랫폼을 목표로 메디스태프를 창업을 했고, 현재 지금 저희가 한 8년 정도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사실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사실 뭐 다행히도 이제 금요일에 어쨌든 저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었는데 8년 동안 이렇게 한 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사업할 때로 돌아간다면이라는 제목을 세운 거는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었을 때 참 많이 그때로 돌아간다면 참 많은 걸 더 많이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구조를 정말 더 잘 짰을 텐데 하는 후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고요. 네, 저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 공중보건의를 그 당시에는 먼저 가는 게 이렇게 드문 일이었었는데 저는 공중보건의를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 쭉 병원 밖에 어떤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었고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먼저 선택을 했고 지나고나 그때 당시에는 참 잘 안 됐었다고 생각했지만 교도소에 배치를 받았을 때는 교도소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중앙지검에서 2년 동안 또 검시관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를 좀 보는 폭이 좀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병원 인턴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이에 사실 제가 넣진 않았지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앙대병원에서 제가 피부과 레지던트를 하다가 그만두고 저는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이제 레지던트를 해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지금 하면서 메디스태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 다음 장표에 앞서서 이제 그래서 뭔가 저도 어떤 피부과라는 레지던트를 하다가 그만두고 응급의학과를 갔을 때 많이 특히 피부과를 그만뒀을 때 저는 좀 한번 인생에서 큰 실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패였다기보다 그만둔 것도 제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또 인생은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저 역시도 계속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시련들이 계속 특히 전문의 따시고 나면 또 많이 있으실 텐데 그때 뭔가 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문의로 의사로 이제 사회에 나가시면 정말 사기꾼이 많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소득을 얻게 될 거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어떤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봉지기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어떻게 보면 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연봉 그리고 소득을 얻게 되실 텐데 그러면은 정말 아마 사기꾼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검찰청에서 3년 동안 봤던 사기꾼들은 다들 다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말도 참 예쁘게 합니다. 그리고 인상도 좋고 애티튜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 결국 편향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사람이 사기꾼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기꾼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라는 단어를 보통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어떤 업을 특히 소득이 늘어날수록 사기꾼들을 만나고 특히 개업을 할 때 근데 사기의 범위는 상당히 사실은 주관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개업을 할 때 만나는 어떤 여러 이제 뭐 개업하면서 뭐 노무, 세무 이런 거 다 만나겠지만 뭐 마케팅 업체도 만날 거고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도 만날 거고
이런 분들 하나하나 다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 약간 우리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뭔가 차를 살 때나 아니면 뭘 살 때 보면은 그냥 이것도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선택을.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고 아, 뭔가 좀 귀찮은데 이렇게 하시다가 뭔가 크게 후회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회사를 하면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다 보면 뭐 저도 당연히 사기꾼을 만났고요. 근데 의사들이 또 생각하는 게 학벌이 좋고 뭔가 직업이 좋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능성이 적을 순 있겠죠. 하지만 제가 회사를 하면서 만났을 땐 분명히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고 뭐 이 학교를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벌이라던가 뭔가 어떤 그 사람의 타이틀을 믿고 물론 그런 타이틀 하나하나가 신뢰도를 올려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타이틀을 전적으로 믿고 어떤 결정을 하시는 거는 두 번, 세 번도 항상 뭘 할 때 검토하시겠지만 그렇게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이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어떤 큰 회사에 다니고 되게 신뢰 있는 회사에 다니고 그리고 뭐 직업도 어떤 뭐 전문직이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한테 저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꼭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믿고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되게 망당 상담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아,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기에 대한 범죄 처벌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입증하려면 정말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프로기 때문에 뭔가 본인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이제 여러 레퍼런스 체크도 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뭔가 견적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법적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선택을 할 때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좀 자문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을 하시게 되면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업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상의를 받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창업할 때 사실 제가 여러 내렸던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결정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몇십억대의 손해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런 몇십억? 크게는 뭐 100억 정도까지 손해일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큰 손해를 받아본 입장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창업할 때, 개업할 때 동업을 많이 하세요. 의사들도 동업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의사들 같은 경우는 동업을 했다가 이제 동업자랑 틀어질 수 있죠. 동업자랑 틀어지게 되면 이제 돈도 빼야 되고 면허도 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또 개원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원래 면허가 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딴 데 이제 사업자가 안 나오니까 개원 대출 같은 걸 못 봐서 개원이 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업 같은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뭐 또 의사 일을 하시다가 뭐 지금 아까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던 김영갑 이사님도 그렇고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창업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클로우드든 여러 가지 기능들로 인해서 어떤 업종에 라이센스가 있지 않은 이상 업종의 틀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AI가 많이 대체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한테 물어보면 너무 답변을 잘해 줍니다. 그래서 뭐 행정사, 어떻게 보면 법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뭐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의사들이 충분히 AI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었을 때 제가 이거 드라마를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름답게 나눴네요. 주주 명부는 마이너스 100만 주. 장담하는데 이 주주 명부를 보고 투자하는 멍청이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여기서 보면은 주주 명부가 봤었을 때 6명이 아마 16.6%씩 나눠서 아마 회사를 만들었을 겁니다. 6명이 창업자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투자를 이 남자 주인공은 투자를 전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이제 VC 심사역인 것 같은데 절대 투자를 안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절대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지분 구조입니다. 사이 좋은 거는 투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는 특히 초기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이제 대표의 역량과 그 팀의 역량을 보고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대표의 이런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이 회사를 대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 대표가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지분 구조에서는. 6명 중에서 1명이 대표예요. 근데 지분은 16.6%입니다. 대표가 그 회사를 가진 게 아닙니다. 주주가 그 회사를 가진 거죠. 그러면 나는 대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나머지 5명이 힘을 모아서 대표를 정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나는 대표를 보고 투자했는데 그 대표가 없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주 명부에서 이렇게 16.6%씩 33.3%씩 나눠 가진 회사는 투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창업할 때 지분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왕자의 전쟁, 왕자의 전쟁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재벌가들이 이제 경영권 다툼을 합니다. 그때 하나하나 중요한 게 정말 지분이거든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지분이 피보다 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배에서 난 자식들도 경영권 싸움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창업을 하실 때나 회사 구조를 하실 때나 사실은 이런 지분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분을 많이 갖고 가면 그만큼의 책임과 사실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이런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에 조인을 해달라, 지분을 뭐 주겠다 하는데 지분을 너무 적게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지분이 너무 적게 받으면 지분을 더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지분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그 회사가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그 정도의 딱 가치로만 바라본다는 얘기니까 퀵을 하시면 되고요. 나오시면 되고.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지분을 너무 많이 준다. 저는 그럼 그 회사가 잘 될 가능성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사실 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벤처 회사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그리고 투자를 하고 3년간 보유를 하면 아마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소득에서 한 30% 정도 이상을 세금 환급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내면은 사실은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게 될 겁니다. 1천만 원을 돌려받으실 거예요. 연말정산 때. 대신 3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도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이 만약에 잘 되면은 팔았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벤처 회사들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꽤 투자를 많이 하세요. 네, 꽤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투자를 하실 때도 보면은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뭐 믿고 투자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투자를 하실 때 진짜 중요한 거 꼭 챙겨보셔야 되는 거는 주주 명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분율을 얘기한 거고요.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주주가 누구인지, 이 회사 대표가 대주주가 맞는지. 나는 이 회사 대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대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꼭 주주 명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마 뭐 제가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등기소에 보면 확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서 예,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기록이거든요. 이 회사가 어떻게 뭐 누가 대표였고 그전엔 또 누가 대표였는지 어떤 이런 기록들을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주 명부와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주간 계약서를 쓰실 때는 이제 꼭 주변에 변호사 자문을 돈 받고 받으세요. 큰 돈을 투자하실 게 될 겁니다. 아마 뭐 3천만 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큰 돈인데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 돈에 비하면 나중에 피해를 보는 부분에 비하면 계약서 양식이 있고 그 계약서 양식을 꼭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으십시오. 뭐 예를 들어 갖고 그런 게 있어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태그홀롱, 뭐 드래그홀롱 이런 게 있는데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액주주가 먼저 엑싯을 시켜주는 그 소액주주가 먼저 그 지분을 팔게 해주는 그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그냥 지분 팔고 나가면 소액주주는 권리가 없거든요. 상법상 예를 들어 갖고 여러 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분율이 돼야 어떤 상법상 권리들이 보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갖고 3% 이상의 주주 같은 경우는 장부 열람권이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장부를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3% 미만의 주주들은 그런 게 없겠죠.
그리고 대주주만 팔고 나가면 소액주주는 계속 남아서 그 지분을 못 팔게 됩니다. 뭐 상장하면 당연히 팔겠지만 비상장 회사라면은 그 지분을 뭐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주주와 락인이 걸려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굳이 인수할 이유가 없죠.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벤처회사에 투자하실 때도 주주간 계약서를 꼭 잘 확인하시고 자문을 받으세요. 예. 나중에 이런 계약서에 이런 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곤란에 처하시는 분들이랑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회사는 지분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보다 회사인지보다 저는 사실 회사의 지분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팀은 어떤 아이템을 정했다가 그 아이템이 안 되면 피보팅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도 치과 의사시죠. 예. 토스 이승건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번 둘이서 점심을 한번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한 8번 창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토스가 9번째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8번에 어쨌든 창업을 했다 이제 접고 찾고 했지만 결국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이걸 성공시키셨죠. 저는 그래서 어떤 지분 구조가 튼튼한 좋은 팀은 계속 피보팅을 하면서 기회를 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보다 지분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 어떤 회사가 아이템이 좋은데 지분 구조가 엉망이면 투자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분 구조를 꼭 보시고요. 예.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그 회사의 설립 연도를 꼭 확인하세요. 예. 정부 과제라던가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이런 뭐 무슨 파트너스 이런 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그 펀드를 만들 때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지 3년 이내, 뭐 5년 이내, 7년 이내 이런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아이템이 좋은데 회사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이템이 좋은데 왜 회사가 오래됐을까? 이 좋은 아이템으로 왜 성공을 못 시켰을까가 첫 번째 퀘스천 마크일 거고 두 번째는 벤처 캐피탈에 투자받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뭐 VC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창업한 지 3년 이내 회사들의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가 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빨리빨리 이 투자해서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설립 연도가 짧으면 좀 쉽게 투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 펀드 입장에서는 빨리 투자를 해야 운용 수익도 얻고 얻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오래된 회사는 투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목적 펀드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부 과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자가 돈을 하나도 안 태운 회사는 글쎄요. 뭐 저도 투자라 그러면 조금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약간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투자를 이제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도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치과 쪽 이런 거를 창업하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뭐 꽤 큰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대신 지분을 이만큼 달라고 했다. 아직 근데 회사를 만들지는 않았다.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할 건데 이 정도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분을 준다는 거는 되게 큰 어떻게 보면 수여를 하는 거고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거나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투자를 받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괜찮더라도 나아가라. PPT를 잘 만들면 청년 창업 지원금 같은 경우가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것도 있어서 거기 들어가시면 사무실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원금이 생각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걸로 PPT 만드는 건 요즘 클로드 같은 워낙 또 AI들이 툴들이 많이 좋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금을 받으시고 100%의 어쨌든 자본금을 지분율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하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쉽게 받으시고 나중에 하다가는 그 동업자랑 사이가 틀어졌을 때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좋은 엔젤 투자자들을 그 다음에 밸류를 조금 높여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 주주 명부를 봤을 때 이 주주들이 왜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이유가 초기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벤처 캐피탈이 주주 명부를 보고 이 사람은 왜 투자를 했을까요? 뭐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 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투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투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기여를 하실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잘 아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게 돈을 잃을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뭐 엔젤 투자 클럽이라 그래서 요즘 뭐 엔젤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클럽 같은 데 있어서 그런 데서 펀드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저리로 투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초기에 투자도 합니다. 기보에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기술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좋은 사인이기도 하고요. 기술보증기금에서 투자를 받은 다음에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갚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훨씬 싸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보나 신보 내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에 되시면 좀 더 다음 투자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은행권들 같은 경우는 뭐 IBK 창공이라 그래서 뭐 이제 스타트업들을 약간 이렇게 육성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되시면은 또 그런 프로그램에 된 회사만 투자하는 주목적 펀드들이 있습니다. VC들에. 그래서 투자를 또 받으실 수 있어요. 투자 받는 이런 되게 정석적인 루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보실 수도 있고, 내가 투자할 벤처 회사에는 이렇게 이런 스텝들을 밟아간 회사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텝을 밟은 회사들이 정석적으로 스타트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제 제일 밑에 팁스가 있는데, 팁스는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팁스에 되시면은 지금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7억 정도를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서나 이런 걸 잘 써야 되지만, 이 7억 정도의 자금은 인건비로 쓰실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만 된다면 7억 정도의 돈을 지분이 희석되지 않는 나라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쓰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에 쓰실 수 있고 개발자를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팁스 같은 경우는 어렵다면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PPT를 잘 만들고 이 팁스를 연계해주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이제 어떤 투자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여기에 IR을 잘 하셔서 그 회사에서 투자를 받으면은 그 회사가 이제 팁스 프로그램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다면 7억, 그리고 뭐 프리 팁스, 그 다음에 일반 팁스, 팁스 된 회사들이 또 포스트 팁스, 뭐 딥테크 팁스로 또 추가적으로 또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쭉 받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에서 한 20억까지는 쭉 아마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있으니까 창업을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시고, 그게 아니면 내가 투자한 회사들이 이렇게 정석적으로 팁스라든가 이런 걸 밟아가는 회사면 조금 더 실패할 확률이 적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 이메일이고요. 그래갖고 혹시 뭐 좀 문의하실 거나 뭐 물어보실 게 있으면 뭐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회사에 어떻게 보면 지분 구조를 짜려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왜 이렇게 좀 창업한 선생님들을 찾아가고 뭐 창업하신 이런 뭐 대표님들을 찾아가서 왜 안 물어봤을까, 이러이러한 구조인데 이거 좀 자문을 받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 후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뭐 개업할 때 동업을 하실 수도 있고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창업이라는 험난하지만 매력적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배님으로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생한 조언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기동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포지움의 마지막 강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강연은 미래 의료의 한 조각, 재택의료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파주 연세 송내과 의원 대표원장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재택의료 실무 매뉴얼의 저자이기도 하신 송대훈 원장님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앞에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사실 개업한 의사고, 예,
그것도 파주에 개업한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거라면 새로운 거, 지금은 이제 새롭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아마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이게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파주에 연세송내과라고 개업을 하고 있고 재택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선생님 중에서 재택의료를 들어보신 분들이 요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2, 3년 전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재택의료라는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 재택의료라는 거를 이제 들어는 보셨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는 파주에서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 의원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럼 재택의료가 과연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재택의료를 좀 소개하고, 왜 그럼 지금 재택의료라는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미래의료의 한 조각 재택의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택의료 어떻게 해야 된다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의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왜 그렇게 가고 있고 왜 우리가 여기서 재택의료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필드에 나가서 또는 개원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자기 역량을 펼 수 있는 나이가 한 10년이라고 봤을 때 10년 뒤에 과연 그러면 우리의 의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거동이 불편해서 외래에 오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환자들이 지금 우리 진료실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그들은 그럼 과연 어디에 있느냐?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85% 이거는 2032년에 미국 병원의 병상 점유율을 전망했을 때 8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64%였는데 그 후 75%까지 갔고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어떤 의료적인 충격을 맞았어요.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창궐을 했을 때 병원 시스템으로 그걸 커버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경험을 했고요. 갑작스러운 환자가 늘어났을 때 병원 시스템은 그 늘어난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같은 병은 병원 시스템으로는 도리어 병원이 가장 취약한 구조가 된다는 것들을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는 그러면 고령화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변화한 이 코로나로 이후에서 경험한 이것들을 커버할 것인가라는 것들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정체가 됐을 때하고 이 사람이 입원했을 때의 사망률이 틀려요.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밤을 보내는 환자의 사망률이 15.7%라면 바로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11.1%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한계에 다다르면 사망률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이 병원이 아니라 집으로 치료의 장소가 바뀌고 큐어가 아니라 케어, 그러니까 질병 치료 중심에서 치료와 돌봄을 한꺼번에 하는 것, 그리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고 그쪽에서 치료받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40%가 뭐냐면 거동불편, 집에서 잘 나오지 못하는 환자의 2년 사망률이 40% 정도 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환자, 같은 나이대에 걸어 다닐 수 있는 환자의 사망률이 5.8%라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훨씬 높다는 거고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요구도가 훨씬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됐고 가정 입원 또는 재택 입원이라고 표현하는 허스피탈 애톰을 했을 때 분석했을 때 사망 예방 NNT가 50일. 이 얘기는 무슨냐면 50명을 치료하면 1명 정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타틴의 NNT가 한 80, 2차 예방을 했을 때 80에서 90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NNT 50은 상당히 높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조금은 좀 이제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NNT 50은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써 있듯이 재입원 비용도 감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재택 입원이라는 것들의 장점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가정 입원에, 재택 입원에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재택 입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미국에서의 재택 입원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의 블루스 레프 교수님하고 이 몇몇 사람들이 재택의료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재택의료라는 서비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성기 환자부터 시작해서 입원했다 퇴원하는 전환기 환자 그리고 급성기 환자까지를 다 포괄하는 일종의 생태계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설명하기 전에 허스피탈 애톰이라는 건 뭐냐면 재택 입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병원으로 입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입원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모든 환자가 근데 집으로 입원하는 건 아니고 폐렴이나 신부전, COPD 약화 이런 급성기 질환 중에 우리가 집에서 치료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들을 집에서 치료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꽤 많은 미국의 300개 이상, 400개 이상의 병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대신 환자를 잘 선별하고 이송 장비라든지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충분히 잘 한 상태에서 급성기 치료를 하고 어떤 일종의 CP라고 얘기하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환자를 보는 정교화된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아직은 재택 입원까지는 발전하지 못했고요. 아직은 만성질환 관리 정도의 재택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홈베이스드 케어 모델인데 맨 아래쪽에 우리가 보통 홈베이스드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하는 1차 의료를 이야기하고요. 오른쪽 맨 끝에 허스피탈 애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1차 의료, 완화 의료, 장기 요양, 전환기 돌봄, 재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택 의료 에코시스템이라고 좀 이야기하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홈베이스드 프라이머리 케어를 시작한 게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 재택 입원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집에서 응급실 갔다가 입원했다가 기력이 떨어져서 재활받고 요양시설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데 이거를 그냥 집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재택 입원이고요. 브루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의료, 미래의 병원은 지금같이 모든 환자를 다 입원시켜서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수술실 이런 아주 고집적화되고 고기술이 필요한 기능만 남고 나머지 입원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점점 집으로 돌려보는 형태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사실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다 퇴원하는 날짜도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집으로 빨리빨리 보내는 게 더 예후가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냥 마냥 보낼 때 불안한데 그런 거를 재택에서 챙겨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택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병원은 좀 더 집중화된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뭘 배울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뭐 요거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이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런 걸 좀 배워야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국외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병원 중심의 한계가 이르렀다는 게 코로나 이후에 경험된 사실이고 그래서 결국은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쪽으로 전 세계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보는 재택 외래, 재택 1차 의료 정도의 시스템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재택 입원까지 아우르는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이 초고령 사회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일본이 11년인데 한국은 7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초고령 사회는 65세 인구가 25%를 넘어가는 걸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 뒤입니다. 지금은 사실 65세 넘어가는 노인이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후기고령이라고 얘기하는 75세 인구들이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10년 뒤면은 지금 65세를 돌파한 이 세대들이 75세 후기고령으로 넘어가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고요. 또한 문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지만 입원했던 환자들이 ADL이 떨어진 채로 퇴원하기 때문에 한번 입원했다 오면은 이 사람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퇴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하는 회전문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압력을 우리나라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응급실 과밀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의존돼 있고 퇴원 후 돌봄이 안 돼서 이러한 회전문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형태가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리가 커뮤니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걸 하려고 했더니 의료 시스템이 받아줘야 되는데 의료 시스템에서 왕진이나 방문진료라가 없었기 때문에 2019년에 방문진료 수가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통합돌봄에서의 의료 서비스의 부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방문진료 수가시범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장기요양 환자에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홈베이스드 프라이머리 케어를 하기 위해서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고 올해 3월에 이제 통합돌봄이 시작되면서 의료 서비스하고 돌봄이 통합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돌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의료랑 돌봄이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료가 가지고 있는 파이보다 돌봄이 가지고 있는 파이가 훨씬 큽니다.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 돌봄에 대한 것들만 가지고는 이 통합돌봄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가 항상 결합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돌봄을 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여기 들어올까 봐 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사가 들어오는 순간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 돌봄과 의료 통합 돌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 시작돼서 2023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28개 기관이었는데 올해 422개 기관으로 지정은 늘었어요.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422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통합돌봄에서 의료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했던 통합돌봄에서 의료 서비스가 결합되고 나서 통계를 보면은 그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원 일수가 6.6에서 3.6으로 줄고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도리어 그 동등한 기간 동안 6.3에서 8.5로 늘어났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입원 일수를 줄여준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증명이 됐고요. 보호자 만족도랑 의료진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재택의료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통합돌봄이라는 돌봄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시범사업에서 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불 데이터도 쌓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방향에서 재택의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미래의료라는 것들은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의사 혼자 진단하고 약을 주고 치료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까 이제 병원 베이스의 그 고난도의 의료는 있겠지만 나머지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는 전문의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공급되는 의료 서비스로는 한계를 가졌다는 걸 전 세계에서 경험을 했고요. WHO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 거는 결국 통합적인 의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료랑 돌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팀 기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약사, 재활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여러 다직종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 연계, ICT를 이용한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고 가치 기반 보상이 돼야 되고 환자 중심으로 사는 곳에서 이런 의료 서비스가 통합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택의료는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여기 강의를 듣고 있는 정보기 선생님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앞으로 표준 역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새로운 진료 세팅이 필요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관점을 좀 확장하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아쉬운 건 맞습니다. 수가도 그렇고 연계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한데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만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재택의료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 사례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파주 아시죠? 예, 파주라 그러면은 북한에서 가깝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안 멀어요. 고양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 파주에 개업하고 있고요. 2015년에 개업했습니다. 이제 개업한 지 11년 차예요. 11년 차고 저 혼자 간호사 3명 데리고 개원했습니다. 개원했고 그 후로 방문진료하고 재택의료센터하고 지금은 저기 방문진료센터랑 다 합쳐서 직원이 저기 35명인데 지금 한 40명 정도 되고요. 네, 의사 선생님 4분이 재택의료랑 외래진료랑 지금 하고 있는 세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 하지만 저도 사실 시작은 똑같이 했습니다. 개원가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시작했고 재택의료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고요. 재택의료센터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학제,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의사 혼자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형태입니다. 현재는 매달 재택의료센터 그 방문진료 250명, 그리고 장애인건강주치로 방문진료 200명, 그리고 신안이 30에서 50명. 이 신안 30에서 50명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 진료를 요청하는 사람이 30에서 50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꽤 많고 나머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내에서 보건소라든지 다른 여러 센터들하고 저희 병원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문 진료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간호사하고 의사는 둘이 다녀요. 보통 다니고. 이 선생님은 주로 이렇게 패드 쓰시고 저는 노트북 갖고 다니고요. 이제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있는 데다가 약이 추가돼서 이게 보면 안 돼. 이게 비쌀 텐데. 나가라고. 여기? 네. 그게 저게 안 된대. 저기 그 돌아가신 분이 아들인데 아들이 그 교통사고로 와상이었어요.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 집을 다녔었는데 이 집이 아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아들 이름으로 나왔던 집인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나이가 많은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문의를 하신 거고. 방법도 찾아볼게요. 네, 저희 사회복지사가 시하고 얘기해서 조집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렸어요. 지난번처럼 불고기랑 이거 곱탕 갖고 왔어요. 네.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 오셨을 때 얘기했어요? 발 아픈 거? 네. 환자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아버님. 아버님, 제가 누구예요? 일기선. 예! 뱀 주고 옳지. 저분이 처음 봤을 때는 침대에서 저렇게 앉지를 못하는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고 잘 못 드셔서 기력이 떨어져서 앉지도 못하는 환자였는데 저희가 방문하고 앉지 말고 앉아도 있고 바깥에도 좀 하면서 보고 저렇게 하세요.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아버님? 봄철이다. 에? 봄철. 봄철이에요? 네. 파카 입고 갔는데 봄이래요. 아버님이 저를 이름을 불러주고 그랬을 때는 진짜 그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도 이렇게 하셨던 분이 아닌데 네, 저희가 병원 집에서 하는 서비스는 의사 왕진, 뭐 진찰 처방, 뭐 질병관리 교육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욕창, PEG도 제가 집에서 체인지합니다. T튜브, 뭐 L튜브, 폴리, 그다음에 주사 수액,
혈액 검사 다 가능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 거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간단한 검사들이나 치료들은 다 할 수 있고요. 외국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모니터링하면서 입원 치료까지 하고 저희 병원에서도 일단은 그 재택 입원에 대한 파일로팅 서비스를 몇 차례 시도를 해서 했는데 아직은 수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도는 안 하고 있고 일단 파일로팅은 몇 차례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재활 작업 치료사들이 집에 방문해서 방문 재활,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회복 지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양사가 집에 가서 이게 집에 있는 환자들이 제일 문제가 식사를 잘 못해서 기능이 나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영양사 방문해서 식단 관리라든지 영양상태 평가하는 것들을 병원에서 영양사가 영양평가를 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게 실제 집에 가서 환자가 뭘 먹는지를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나 지자체에 있는 여러 지원단체들하고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일단 사실은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의료의 미래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외국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래 베이스의 우리 1차 의료도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고 정부의 드라이브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잘 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젊은 의사들이 나아가야 할 또 다른 길, 재택의료의 훌륭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송대훈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가슴 뛰는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송대훈 원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준비된 7개의 강연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띤 강연을 펼쳐주신 연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